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잠깐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72살 박모 씨. 이분의 통장 잔고는 딱 47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돈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중소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성실했고 가정에 충실했고 아이 둘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하고 착실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10년이 지나자 이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반찬 한두 가지, 병원비가 무서워서 아픈데도 참고, 자녀들에게 전화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이분이 특별히 돈을 펑펑 쓴 것도 아닙니다.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업에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준비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저는 오늘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수입이 끊긴다면 내 통장의 돈으로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 3달인가요? 6개월인가요? 아니면 1년인가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에 돈이 없으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준비의 첫걸음이니까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후 첫 1년. 이 시기를 저는 돈의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시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 착시냐고요? 은퇴 직후에는 대부분 이렇게 느끼거든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뭐 그럭저럭 살 수 있겠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던 김모 씨, 63세에 은퇴했습니다. 32년 동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85만 원 정도 나왔고요. 이분은 은퇴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1억 넘게 있으니까 연금이랑 합치면 20년은 거뜬하지 않을까.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은퇴 첫 해, 이분의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활비. 부부 두 분이 한 달에 쓰는 기본 생활비가 약 18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식비, 교통비, 통신비, 공과금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 돈을 쓰게 됩니다. 김 씨 부부의 경우 건강을 위해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장비 사고, 회비 내고, 등산 후에 식사하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거기에 손주들 용돈, 명절 비용, 경조사비까지 이런 비정기적인 지출이 한 달 평균 4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달 총 지출이 대략 250만 원입니다. 연금 85만 원을 빼면 매달 165만 원을 퇴직금에서 꺼냈어야 합니다. 1년이면 약 980만 원, 거의 2억만 원이 퇴직금에서 빠져나갑니다. 이 속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1억 2천만 원이 6년 만에 바닥납니다. 20년은커녕 6년입니다. 이분이 특별히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돈이 이렇게 빠르게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물가 상승입니다. 지금 2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5년 뒤에는 300만 원이 있어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연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은퇴 후 돈의 착시입니다. 처음에는 충분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쪼그라드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 모 씨, 67세. 이분은 자영업을 하다가 은퇴했는데 퇴직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납부 기간이 짧아서 한 달에 4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내분이 식당 보조 일을 해서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벌었는데 두 분 합쳐서 11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어떤 생활이 되는지 아시나요?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과일은 마트에서 제일 싼 걸로 골라야 합니다. 냉난방비가 무서워서 여름에는 선풍기로 버티고 겨울에는 내복을 2겹씩 입습니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고요. 가끔 손주들이 놀러오면 치킨 한 마리 시키는 게 큰 이벤트입니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은퇴 전에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끊기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으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삽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 삶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약 40%를 넘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65살 이상 어르신 10분 중 4분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니까 피하지 않겠습니다. 돈이 없어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 많은 분들이 건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보다 먼저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던 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8세에 은퇴했고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퇴 전까지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들 학비 대주고 결혼 자금도 보태주고 손주가 태어나면 용돈도 넉넉히 줬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존경했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3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이 줄어들고 생활이 빠듯해지면서 정 씨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계속되다 보니 아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전화를 잘 안 받기 시작하고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게 됐습니다. 딸은 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와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왜 젊었을 때 더 모아두지 않으셨어요? 이 말이 정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쏟아부은 게 얼만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컸다고 합니다. 정 씨는 결국 자녀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누가 되고 싶지 않아서,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홀로 남은 임대 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한테도 당당할 수가 없다. 이게 제일 서럽다. 이런 사례가 정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은퇴 후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어르신 중 70% 이상이 경제적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모 씨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65세에 은퇴했고 아내와 함께 노후를 보내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경제적 압박이 시작되면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좀 더 알뜰하게 살았으면 지금 이 고생을 안 해도 됐을 텐데. 최 씨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았어. 당신이 뭘 알아?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됐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사소한 것까지 갈등으로 만듭니다. 반찬 하나를 사는 것도, 전기를 좀 더 쓰는 것도 전부 돈과 연결되니까요. 결국 최 씨 부부는 은퇴 4년 만에 황혼 이혼을 했습니다. 37년을 함께한 부부가 돈 앞에서 갈라진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황혼 이혼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이혼의 약 38%가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었습니다. 그 원인 중 상당수가 경제적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노후 준비를 돈의 문제로만 봅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지켜주는 관계입니다. 돈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있으면 배려할 수 있고,
배려가 있으면 관계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여유가 없으면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멀어집니다. 이것이 노후 빈곤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돈만 잃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잃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건강과 돈의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노후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이 나빠지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모 씨, 71살. 이분은 평생 버스기사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90만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아내분이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50만 원 정도 보태면 두 분이 한 달에 140만 원으로 사셨습니다. 빠듯하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3년 차의 한 씨에게 당뇨 합병증이 왔습니다. 눈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발끝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얼마였을까요? 약값 포함해서 약 45만 원이었습니다. 140만 원 수입에서 45만 원이 병원비로 나가면 남는 돈은 95만 원입니다. 부부가 9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병원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한 달에 2번 가야 하는데 한 번만 갔습니다. 약도 처방대로 먹지 않고 아껴서 먹었습니다. 하루에 3알 먹을 약을 2알만 먹는 식으로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1년 후 한 씨는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2개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돈을 아끼려다가 건강을 더 크게 잃은 겁니다. 그리고 건강을 더 크게 잃으니 치료비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미루고, 치료를 미루니 병이 커지고, 병이 커지니 돈이 더 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김모 할머니, 76세. 이분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습니다. 기초연금 한 달 4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면서 골반을 다쳤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수술비가 약 500만 원이었습니다. 40만 원 연금으로 500만 원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할까요? 이분은 결국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3개월 후 이분은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간병 문제입니다. 혼자 일상생활이 안 되니 누군가 돌봐줘야 하는데 가족이 돌봐줄 형편이 안 되면 요양시설에 가야 합니다. 요양시설 비용은 어떨까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주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40만 원 연금으로는 이것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잠깐 숫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살 이상 어르신의 평균 의료비 지출액이 65살 미만 성인의 약 3배에 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정작 수입은 줄어드는 것. 이 모순이 노후 빈곤의 핵심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습니다. 치매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평균이 0만 원이 넘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 체력적 소모까지 엄청납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시설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온 가족이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건강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 이것도 틀림없는 현실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은퇴 후 돈이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진다는 것. 둘째, 돈이 없어지면 가족 관계가 흔들린다는 것. 셋째, 건강 문제가 경제적 문제와 맞물려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4번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고 가족과도 멀어지고 건강까지 나빠지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단순히 쓸쓸한 감정 수준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70세 이모 씨. 이분은 은퇴 후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수입은 기초연금 40만 원과 가끔 하는 폐지 줍기로 버는 10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이분의 하루가 어땠는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병막이 무서워서요. 점심때쯤 무료 급식소에 갑니다. 거기서 밥을 먹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오후를 보냅니다. 말을 걸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서 또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이 듭니다. 이런 하루가 매일 반복됩니다. 365일이 거의 같은 패턴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니다. 그냥 하루를 때우는 거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이 옵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신체 건강도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식욕이 없어지고 움직이지 않은 이 근육이 빠지고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결과가 고독사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생을 마감하는 것. 2024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고독사가 약 3,500건에 달합니다. 하루에 약 10명이 홀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이 숫자 뒤에는 모두 사연이 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직장 동료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지면서 하나둘 관계가 끊기고 결국 혼자 남은 사람들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사례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69세 윤모 씨, 이분은 건설 현장에서 평생 일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이라 관절이 일찍 망가졌고 65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이 짧아서 한 달에 3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아들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국 나오게 됐습니다. 정부 임대주택에 신청했지만 대기 기간이 길었고 그 사이에 고시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고시원 월세가 약 30만 원, 연금 30만 원을 월세로 다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이분은 식사를 무료급식에 의존하고 아프면 참고 겨울에는 공공도서관이나 지하철 역사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창피해서요, 부끄러워서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후 빈곤의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바로 수치심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부끄러워서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먹어서 나라한테 손 벌리기 싫다.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세금을 내셨잖아요. 여러분이 이 나라를 만들어 오셨잖아요.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챕터에서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크게 바뀌는 것 중 하나가 사회적 정체성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어디 회사에 누구 부장, 누구 과장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퇴하면 그 명함이 사라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꼬리표가 없어지는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오모 씨, 73세. 이분은 은퇴 전에 은행 지점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은퇴 후에 동네 모임에 나가봤는데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 순간의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결국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된 겁니다. 돈이 없으니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부담이고 남들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고 점점 방 안에만 있게 되면서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 무겁고 암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두운 현실만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빛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도 밝은 법이니까요. 5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 이 이야기가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박모 할머니, 올해 78세. 이분의 이야기는 좀 특별합니다. 박 할머니는 70살이 넘어서 인생을 다시 시작한 분이거든요. 이분도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생활이 빠듯해서 도와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울했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복지관에서 반찬 만드는 프로그램 하는데 한번 나오실래요? 박 할머니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나갔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함께 요리하고 수다 떨고 밥을 나눠 먹으면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박 할머니에게는 특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장아찌 담그기. 시어머니한테 배운 비법이 있었는데 복지관 사람들이 이 장아찌를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관 담당자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팔아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웃어 넘겼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장사를 하느냐고. 하지만 복지관에서 로컬 푸드마켓에 입점하는 것을 도와줬고 할머니의 장아찌가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박 할머니에게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내 손으로 돈을 벌었다는 자부심, 그리고 기다려주는 단골 손님이 생겼다는 기쁨. 이것이 할머니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0 넘어서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봤다. 평생 남편 밑에서 살았지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게 이 나이에 올 줄 몰랐다. 이분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30만 원이 인생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 30만 원을 내가 벌었다는 사실, 누군가가 내가 만든 것을 좋아해 준다는 사실, 이것이 자존감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조모 씨, 71살. 이분은 은퇴 후 3년 동안 거의 집에만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구청 게시판에서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27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조 씨는 신청했습니다. 돈보다 밖에 나갈 이유가 필요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매일 아침 인사를 합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 인사가 조 씨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 이 작은 역할이 조 씨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적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다.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런 사례들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노후에 돈이 없는 상황이 절망적인 것은 맞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활동, 작은 연결, 작은 수입이라도 생기면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경남 통영의 이모 씨, 69세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이분은 평생 어부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져서 배를 탈 수 없게 되자 수입이 뚝 끊겼습니다. 연금도 제대로 안 들어 있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바다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물고기가 언제 잡히는지, 조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좋은 낚시 포인트가 어디인지 50년 넘게 바다에서 살면서 몸에 밴 지식이었습니다. 복지 상담사의 제안으로 이분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낚시 체험 가이드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바다에서 낚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블로그와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주말마다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의 수입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매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나누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듣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다. 돈보다 그게 더 크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이분들은 대단한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발을 내딛었다는 것, 복지관에 나가는 것, 일자리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것, 상담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이 한 발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힘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가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늦은 출발이 안 한 것보다 1000배는 낫습니다. 70에 시작해도 80에 시작해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6번째 이야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여기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모릅니다. 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한 달에 실제로 얼마를 쓰는지, 저축은 얼마가 남아있는지, 이것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재무 상담사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 문제의 절반은 모르는 것에서 온다. 자기가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다. 종이 한 장에 3가지만 적어보세요. 하나, 한 달 수입이 얼마인가? 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을 다 합친 금액. 둘, 한 달 지출이 얼만가?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눠서. 셋, 비상자금이 얼마나 있는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 이 3가지를 적어보면 내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여야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늘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 지원 제도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노후를 위한 지원 제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모르면 못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끄러워서 또는 복잡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최대월 약 34만 원 정도입니다. 부부가구는 합산 최대 약 54만 원 정도 됩니다. 긴급 복지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은 의료급여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비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해 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제도가 있어서 암이나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본인 부담금을 크게 줄여줍니다. 주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주거급여를 확인해 보세요. 소득 기준에 따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신청도 방법입니다. 대기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신청해두면 기회가 옵니다.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한 달에 약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고 시장형이나 취업 알선형은 그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어디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주민센터에 가는 겁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노인 복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여쭤보면 담당 공무원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안내해 줍니다. 전화가 어려우시면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출을 현실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지출을 줄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줄이느냐입니다. 무작정 아끼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면 우울해지면 오히려 충동적인 소비를 하게 됩니다. 현명하게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신비입니다. 혹시 지금
한 달에 5만 원 이상 휴대전화 요금을 내고 계신가요? 알뜰폰 요금제로 바꾸면 한 달에 10,000원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약 50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보험료도 점검해 보세요. 은퇴 후에도 젊었을 때 가입한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꼭 필요한 보장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정리하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비를 줄이려면 무료급식이나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서비스이니까 당당하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넷째, 건강을 돈 안 드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건강과 돈의 악순환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이 악순환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이것 하나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걷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편한 운동화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행동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고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무료입니다. 2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검진을 통해 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장암, 위암, 폐암 같은 것도 국가 검진으로 무료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만으로도 큰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람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사례들에서 보셨듯이 노후 빈곤이 정말 무서운 것은 외로움과 고립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경로당에 나가는 것, 종교 활동을 하는 것, 봉사 활동을 하는 것,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세요. 돈이 없어서 못 만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안 드는 모임도 많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이고 공원에서 함께 운동하는 모임도 있고 도서관 독서 모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모임을 찾는 게 아니라 일단 나가보는 겁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박 할머니 기억나시죠? 장아찌를 파시는 분. 이분도 복지관에 나가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조모 씨도 구청 게시판을 보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다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에 돈이 없으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퇴직금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는 현실, 가족 관계가 흔들리는 아픔, 건강과 돈의 악순환, 사회에서 고립되는 외로움, 이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선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78살에 장아찌 사업을 시작한 박할머니, 교통봉사로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를 찾은 조씨, 바다지식으로 새 인생을 연희씨,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한 발을 내디딘 것이 특별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3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현실을 직시하자. 내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외면하지 말자. 둘, 도움을 받자. 정부 제도든 복지관이든 주변 사람이든 부끄러운 게 아니다. 셋, 한 발을 내딛자.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지금 상황이 어떻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자금을 실제로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지금 가진 돈이 적더라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테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 수령 전략부터 소액 투자 방법까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으니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따뜻하고 건강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나 한 번쯤은 가봤을 겁니다.
검은 옷을 입고 국화꽃 냄새를 맡으며 줄을 서서 분향하고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이고 나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잠깐 서성이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참 허무하다, 건강해야 해, 이런 인사를 나누고 돌아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한 장례식장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빈소 바깥복도 끝, 자판기 앞에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혼자서 계셨습니다. 종이컵 커피를 들고 창밖을 보고 계셨는데 표정이 묘했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뭔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옆에 서서 커피를 뽑는데 그분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저 안에 누워있는 사람, 내 동기야. 같은 해에 입사해서 35년을 같이 다녔어. 그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은퇴하고 나서 만날 때마다 했던 말이 있어.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여행도 나중에, 운동도 나중에, 와이프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나중에. 근데 그 나중이 결국 안 온 거야. 그분은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라는 게 있잖아. 그게 뭔가 잘못해서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안에서 오는 거야. 해보지도 않고 안에서 오는 거야.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안에서 오는 후회. 우리는 보통 후회라고 하면 잘못된 선택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을 넘기고 나면 후회의 무게중심이 바뀝니다. 했던 것에 대한 후회보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훨씬 크고 오래갑니다. 말하지 못한 고마움, 가보지 못한 곳, 시작하지 못한 것들, 그것들이 새벽에 눈을 뜨게 만들고 한숨을 쉬게 만들고 괜히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후회를 줄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5가지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 자녀에게 거는 기대,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건강에 대한 방심, 그리고 돈 걱정의 진짜 정체. 이 이야기들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모아서 재구성한 겁니다. 이거 내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느끼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 남의 숫자에 내 하루를 빼앗기지 마라.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는데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이상한 겁니다. 만날 때는 반가웠는데 헤어지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가 자꾸 떠오릅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손주가 영어를 잘한다는 이야기, 남편이 퇴직금으로 꽤 괜찮은 곳에 땅을 샀다는 이야기. 듣는 사람 마음속에서는 자동으로 계산이 시작됩니다. 문기 씨는 64살,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철물점을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장사가 크게 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망한 적도 없습니다. 꾸준히 벌어서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딸 하나 시집 보내고 아내와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문기 씨의 낙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가게 앞 벤치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거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입니다. 그 15분이 문기 씨에게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설날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향에서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큰형, 작은형, 문기 씨, 그리고 막내 여동생. 오랜만에 네 남매가 모였으니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큰형은 서울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은퇴한 분인데 모인 자리에서 자기 손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둘째, 손주가 의대에 붙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와, 대단하다, 축하한다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큰형에 이어서 한 말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어. 작은형도 자기 아들이 8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기 씨는 거기 앉아서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뭐가 있지? 철물점 하나, 전세 아파트 하나. 아들은 중소기업 다니고 딸은 결혼했지만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고 설날이 지나고 집에 돌아온 뒤로 문기 씨의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맛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캔커피가 갑자기 싸구려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게를 둘러보면 낡은 선반, 먼지 쌓인 공구들, 삐걱거리는 의자. 예전에는 정이 가던 것들이 이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달라진 건 문기 씨의 눈입니다. 비교라는 안경을 쓰는 순간 세상이 전부 달라 보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데 주변은 3천만 원, vs 연봉 1억인데 주변은 2억. 놀랍게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첫 번째를 골랐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양보다 상대적인 위치에 더 민감합니다. 비교는 이상한 도둑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물건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내 것이 하찮게 보이게 만듭니다. 잃어버린 게 없는데 가난해진 기분이 듭니다. 비교가 떠오를 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게 없는 게 뭔데? 진짜로 없나? 형은 손주가 의대에 갔지만 사실 형수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거의 따로 지냅니다. 작은 형 아들은 아파트를 샀지만 대출이 8할이라 매달 이자에 허덕입니다. 겉에서 보이는 숫자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남의 하이라이트와 내 비하인드를 비교하는 건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은 시합입니다. 문기 씨는 요즘 다시 아침 커피가 맛있어졌다고 합니다. 그럴 때 문기 씨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서 캔 커피를 열면서 이렇게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커피는 맛있다. 남의 숫자가 아니라 내 하루를 보는 것. 그것이 비교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숫자가 있으십니까? 그 숫자는 그 사람의 숫자이지 여러분의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아침 숨을 쉰 횟수, 옆 사람과 나눈 말 한마디,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이 평범한 하루.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주십시오. 자식은 연이 아니라 바람이다. 연을 높이 띄우려면 실을 꽉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은 실이 있어야 날 수 있지만 실을 너무 짧게 잡으면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너무 세게 잡으면 줄이 끊어집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딱 그렇습니다. 광수 씨는 올해 71살입니다. 평생 자녀 교육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택시를 몰고 밤 11시에 들어와서 봉투째 아내에게 건네면 아내가 그걸로 학원비를 냈습니다. 광수 씨의 꿈은 명확했습니다. 아들은 판사, 딸은 의사. 결과적으로 아들은 법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딸은 간호학을 전공하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두 자녀 모두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수 씨는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로스쿨 이야기를 합니다. 딸에게는 의대 편입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아들이 그 이야기가 나오면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은 처음부터 울었습니다. 아빠, 나 간호사인 게 그렇게 부끄러워? 그 뒤로 딸은 명절에만 얼굴을 비춥니다. 광수 씨의 사랑이 거짓이냐? 아닙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문제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는 이만큼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투자의 언어입니다. 투자에는 수익률을 기대하지만 사랑에는 수익률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바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말해 보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로 끝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문장 뒤에 그런데가 붙는다면 그런데 뒤에 오는 것이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한 번 말하면 전달입니다. 두 번 말하면 강조입니다. 세 번 이상 말하면 그건 압박입니다. 그리고 압박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멀어집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에서 과장 됐어요. 광수 씨가 뭐라 했을까요? 과장? 과장이 뭐가 대단해?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이 들렸고 통화가 끊겼습니다. 광수 씨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축하한다고 해줄걸. 자녀에게 전화가 오면 첫마디를 바꿔보십시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리고 그 통화에서 딱 한 가지만 지키십시오. 조언하지 않기, 물어보기만 하기. 3개월만 해보십시오. 3개월 뒤에 자녀의 전화 빈도가 달라질 겁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전화하면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이 느낌이 생기면 자녀는 스스로 돌아옵니다. 지난달에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밥 한 번 먹어요. 광수 씨는 그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눈물은 아니고 그냥 가슴이 따뜻했어. 오랜만에 기대를 쥐고 있으면 뭘 해줘도 모자라고 기대를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줘도 감사합니다. 자녀는 연이 아닙니다. 바람입니다. 바람이 스쳐갈 때 그 시원함을 느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주소록을 열어보라. 진짜 내 사람이 몇 명인가? 휴대폰에 연락처가 몇 개나 저장되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지금 당장 나 오늘 좀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점순 씨는 올해 67살입니다. 사교적인 분이었습니다. 동네 부녀회, 교회, 봉사단, 등산 모임, 노래 교실까지 모임이라는 모임은 다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순 씨가 지난 겨울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2주일 동안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이 주일 동안 안부를 물어온 사람은 영자 언니 한 명뿐이었습니다. 영자 언니는 직접 죽을 끓여서 가져다 줬습니다. 점순 씨는 그 죽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매주 수십 명을 만나는데 내가 아플 때 죽 한 그릇 들고 찾아올 사람이 한 명뿐이구나. 관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을 주는 관계와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 만나고 돌아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돌아오면 이상하게 지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의 특징. 만나면 남의 이야기만 합니다. 은근히 자랑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대부분 습관이거나 두려움입니다. 점순 씨는 감기가 낫고 나서 결심을 했습니다. 5개 모임 가운데 3개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왜 안 나와? 하는 연락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알겠어.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내가 안 나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사람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이냐? 이것이 관계 정리의 핵심입니다. 점순 씨는 요즘 빈 시간에 영자 언니와 둘이서 공원을 산책합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예전에는 모임에서 돌아오면 머리가 복잡했어. 근데 영자 언니랑 산책하고 오면 그냥 좋아.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냥 좋아. 그냥 좋아가 진짜 관계의 신호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편안함.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입니다. 한 명만 있어도 축복입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비교를 내려놓자,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자,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정리하자, 이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몸이 안 따라주면 소용없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4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4번째 이야기. 무릎이 말을 걸기 전에 먼저 걸어라.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관절 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상당수가 초기에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숙 씨는 올해 66살입니다. 식당을 25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하루 종일 서서 음식을 만들고 밤 10시에 정리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면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식당을 접고 쉬면서 25년 동안 서서 일한 대가가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무릎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왔습니다. 손가락도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굳어 있어서 주먹을 쥘 수가 없었습니다. 경숙 씨는 그래도 병원을 안 갔습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프다고 생각했고 병원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웠고 병원비가 부담이었습니다. 석 달을 버텼습니다. 석 달 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갑자기 힘을 잃은 겁니다. 구급차를 탔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석 달 전에 오셨으면 물리치료로 관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수술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 50대 이상 분들은 아프면 참는 것이 체질처럼 되어 있습니다. 몸은 분명히 마를 겁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 여기 좀 봐줘. 그 말을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예순이 넘으면 운동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물 마시기, 정기 검진, 대단한 게 아닙니다. 형숙 씨는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하는데 넉 달이 걸렸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는 것이 그렇게 속상할 줄 몰랐습니다. 사람 팔자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걸 그때 알았어요. 지금 경숙 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아파트 단지를 걷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는 못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걷습니다. 그때는 걷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지금은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 이것을 무릎이 아프기 전에 아는 사람과 아프고 나서 아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어딘가 좀 아프신 데가 있으시다면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십시오. 무릎이 말을 걸기 전에 먼저 걸어야 합니다. 5번째 이야기. 돈 걱정의 진짜 정체. 새벽에 눈이 떠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통장에 남은 돈이면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자녀에게 손 벌리게 되면 어쩌지? 돈 걱정의 진짜 정체는 돈이 아니라 통제력 상실에 대한 불안입니다. 상철 씨는 올해 69살입니다.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퇴직 후 매달 연금이 나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매일 통장을 확인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아내가 시장에서 과일을 사오면 그걸 얼마 주고 샀어? 하고 묻습니다. 3만 원이라고 하면 비싸다며 표정이 굳습니다. 아내가 한 번은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상철 씨의 걱정은 사실 이런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것. 통장에서 돈은 빠져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건 연금뿐이라는 것. 이 무력감이 돈 걱정의 진짜 정체입니다. 첫째, 숫자를 한번 써보십시오. 머릿속으로만 돌리면 걱정이 커집니다. 종이에 실제 숫자를 쓰면 의외로 작아집니다.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뀝니다. 둘째, 아끼는 것과 쪼들리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아끼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쪼들리는 건 두려움에 쫓기는 겁니다. 아끼는 건 여유이고 쪼들리는 건 감옥입니다. 셋째, 작은 것에 쓰는 연습을 하십시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오랜 친구에게 커피 한 잔 사주기, 아내에게 꽃 한 송이. 이런 작은 소비가 돈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돈을 쓰고도 괜찮다는 경험이 쌓이면 달라집니다. 상철 씨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 아내와 동네 국밥집에 갑니다. 국밥 2그릇에만 4,000원입니다. 아내가 국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웃는 얼굴을 보니 그 돈이 아깝지 않더라고 합니다. 돈 걱정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돈 걱정과 같이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통장 잔고가 줄어들어도 마음의 잔고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노후의 재산은 통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를 보내는 마음의 여유, 그것도 재산입니다. 여기까지 5가지 이야기를 모두 드렸습니다. 이 5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쥐고 있다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쥐고 있으면 내 것이 안 보입니다. 기대를 쥐고 있으면 감사가 안 보입니다. 관계를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 소중한 사람이 안 보입니다. 건강을 당연하게 쥐고 있으면 몸의 신호가 안 보입니다. 돈을 꽉 쥐고 있으면 작은 기쁨이 안 보입니다. 결국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려놓으면 보인다. 내려놓는다는 게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그 자유로운 손으로 따뜻한 차 한 잔을 들 수 있고 옆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의 첫 장을 넘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만, 오늘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비교가 떠오를 때 질문하기, 자녀에게 조언 대신 질문 하나, 지치는 모임에 안 간다고 말하기, 20분 걸어보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 한 끼 사기. 그렇게 하나씩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느끼실 겁니다. 요즘 새벽에 깨도 예전만큼 무섭지 않네. 요즘 하루가 좀 가볍네. 요즘 별것 아닌 것에 웃음이 나네. 그 순간이 바로 노후가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노후는 남은 시간이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순이든 일흔이든 여든이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현관문 하나, 신발 한 켤레, 바깥바람 한 줄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한 문기씨, 광수씨, 점순씨, 경숙씨, 상철씨, 이 5분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닙니다. 완벽한 노후란 없습니다. 완벽한 인생이 없듯이 완벽한 노후도 없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오늘, 그것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그 돌아봄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일 새벽, 혹시 또 눈이 떠지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이 떠졌다는 건 오늘도 하루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창밖이 아직 어둡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둠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 어둠이 지나고 나면 오늘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루 안에 따뜻한 밥 한 끼가 있고 바깥 바람이 있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오늘은 살아볼 만한 하루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바람 한 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그리고 모레가 조용히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아내는 집안 살림과 자녀 교육을 맡아왔습니다. 서로 크게 싸운 적도 없고 남들이 보기에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63세 은퇴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는데 오히려 대화는 줄었습니다. 사소한 일에 신경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가 심해졌다고 느꼈고 아내는 남편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집만 된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은퇴 후 3년 만에 3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건수가 전체 이혼의 30%를 넘어섰습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마지막에 갈라서는 겁니다. 왜일까요? 사랑이 완전히 식어서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대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 생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부부 관계의 방식은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의 배우자와 잘 살기 위해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것들을 9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상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장병 위험이 낮고 면역력이 높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고 전체적인 수명이 더 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곧 건강이고 건강이 곧 삶의 질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24시간 함께 있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까지 각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아내는 집에서, 또는 각자의 활동 속에서 하루를 보냈죠. 만나는 시간은 저녁과 주말뿐이었습니다.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대화를 하고 밥을 먹고 함께 쉬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같은 집,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고 밥 먹을 때도 마주 앉아 있고 텔레비전을 볼 때도 같이 있고 잠잘 때까지 함께입니다.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바빠서 함께 못했던 것들을 하니까요. 하지만 한두 달이 지나면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습관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기침하는 소리, 텔레비전 채널 돌리는 습관, 음식 먹는 방식, 걸어다니는 소리, 30년 넘게 봐온 것들인데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갑자기 신경에 거슬리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개인적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이 개인적 영역이 침범당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은퇴 후에 부부 갈등이 심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개인적 영역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사이가 안 좋아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이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첫째, 각자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방이 여유가 있다면 각자 쓸 수 있는 방을 하나씩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가 없다면 집안에서 각자의 자리라도 정해두세요. 남편의 의자, 아내의 코너, 이런 식으로요. 둘째, 각자만의 시간을 정하세요. 오전에는 각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오후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하루의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셋째, 각자 바깥 활동을 가지세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집 밖에서의 활동이 있으면 좋습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야 만났을 때 할 이야기도 생기고 서로가 반갑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 조심할 것, 24시간부터 잊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거리가 있어야 그리움도 생기고 그리움이 있어야 만남이 달콤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말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노년 부부 갈등의 가장 흔한 원인이면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말을 함부로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알아왔으니까 편하니까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 편함이 독이 됩니다.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도 모르냐? 또 그 소리야. 맨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당신은 뭘 해도 안 돼.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이런 말들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비수처럼 꽂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자존감이 약해져 있거든요. 사회에서의 역할도 없어졌고 체력도 떨어졌고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을 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부관계 연구자인 존 가트맨 박사는 부부관계를 망치는 4가지 소통 방식을 발견했는데요. 이것을 4명의 기사라고 불렀습니다. 첫째는 비난입니다. 둘째는 경멸입니다. 셋째는 방어입니다. 넷째는 담쌓기입니다.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인격을 공격하는 것이죠. 경멸은 상대를 깔보는 태도, 비꼬는 말투, 눈 굴리기, 한숨 쉬기, 이것이 부부관계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가트맨 박사는 말했습니다. 방어는 상대의 말에 무조건 반박하고 변명하는 것이죠. 넷째는 담쌓기입니다. 아예 대화를 거부하고 침묵하는 것, 벽을 쌓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부부 사이에 자주 나타나면 그 관계는 높은 확률로 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노년 부부일수록 이 4가지를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30년 넘게 쌓인 서운함이 말투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배우자에게 하는 말을 친구에게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배우자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하는 방식을 바꾸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맨날 이것밖에 못하냐? 대신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다. 당신은 왜 그러냐? 대신 이 부분이 좀 속상했어. 비난 대신 부탁으로, 공격 대신 감정 표현으로 바꾸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30년 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의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배우자에게 한마디 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내가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이 한 번의 멈춤이 30년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심할 것, 말투를 조심하세요. 사랑은 말로 살리기도 하고 말로 죽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말의 무게를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이야기,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불편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특히 더 불편합니다. 하지만 피하면 안 됩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의 상당 부분이 돈 문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은퇴 전에는 소득이 있으니까 돈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드러납니다. 월급이 들어오니까 쓸 수 있는 범위가 비교적 넓잖아요. 그런데 은퇴하면 소득이 확 줄어듭니다. 연금이 나오더라도 현직일 때의 소득에 비하면 많이 적어요.
이때부터 서로 다른 소비 습관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쓰면서 살고 싶다.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먹고 싶다고요.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아껴야 한다고요. 또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돈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갈등이 생깁니다. 여기에 자녀 문제까지 겹치면 더 복잡해집니다. 성인 자녀가 결혼 자금을 도와달라,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 손주 학원비를 대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올 때 부부의 의견이 다르면 큰 싸움이 됩니다. 한쪽은 자식인데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우리 노후도 빠듯한데 무슨 여유가 있냐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투명한 공유와 사전 합의입니다. 첫째, 부부의 전체 재정 상황을 둘 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저축이 얼마 있는지, 매달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부부가 함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관리하고 다른 한쪽은 모르는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 용돈을 합의하세요. 매달 각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는 겁니다. 이 돈은 상대에게 간섭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남편이 낚시용품을 사든 아내가 친구들과 차를 마시든 그건 각자의 용돈 안에서 쓰는 거니까 서로 뭐라고 할 일이 없습니다. 셋째, 큰돈 쓸 때는 반드시 상의하세요. 얼마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는 원칙을 정해두는 겁니다. 세 번째, 조심할 것. 돈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부부가 함께 재정을 파악하고 함께 결정하고 각자의 자유도 보장하는 것. 이것이 돈 때문에 싸우지 않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집안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특히 많은 부부들이 겪는 갈등이에요.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집에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늘면 설거지할 그릇도 늘고 빨래도 늘고 치울 것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늘어난 가사를 누가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아내가 합니다. 남편은 은퇴하고 쉬고 있는데 아내의 일은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이게 쌓이면 분노가 됩니다.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졌는데 남편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은 제 시간에 먹겠다고 하고 커피 좀 타달라고 하고 빨래는 왜 아직 안 됐냐고 합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도 나름의 서운함이 있을 수 있어요. 평생 바깥에서 돈 벌어왔는데 은퇴했다고 갑자기 집안일을 하라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뭘 해도 아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의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인식입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역할을 다시 나눠야 합니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재설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첫째, 각자 할 수 있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둘째, 고정 담당을 정하세요. 매일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가 무엇을 할지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세요. 남편이 설거지를 했는데 아내 기준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다시 하면 남편은 다시는 안 하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조심할 것. 집안일을 한쪽에 떠넘기지 마세요. 함께 사는 집이니까 함께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역할을 나누고 서로의 노력을 인정해주세요.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 문제가 부부 관계를 시험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부부 중 한 명이 아프기 시작하면 관계의 역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등했던 관계에서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 역할이 나뉘게 되거든요. 이 변화가 양쪽 모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돌봄을 받는 쪽은 미안함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짐이 되고 있다. 배우자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지고 때로는 그 미안함이 짜증이나 화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돌보는 쪽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돌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이어지면 지치기 시작합니다. 내 시간이 없어지고
내 건강도 나빠지고 내 삶이 배우자의 간병에 완전히 종속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간병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간병하는 배우자가 오히려 먼저 쓰러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혼자서 다 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간병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 이것은 배우자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자를 더 오래, 더 잘 돌보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둘째, 아픈 배우자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서 아이 대하듯 하면 안 됩니다. 도움을 주되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셋째, 돌보는 사람, 자신의 건강을 반드시 챙기세요.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말고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첫 번째 조심할 것, 건강 문제를 부부 둘만의 짐으로 짊어지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사랑이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배우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녀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 부부 갈등의 숨은 원인 중 상당 부분이 사실 자녀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성인 자녀의 결혼, 이혼, 취업, 육아, 경제적 어려움, 이런 문제들에 부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 때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아내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식이 어려운데 어떻게 안 도와주냐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주 양육 부담도 큰 문제입니다. 맞벌이 자녀 부부가 손주를 봐달라고 하면 노년 부부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것은 물론이고 부부만의 시간이 사라지고 자유가 제한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자녀 문제에 대한 부부 공동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부가 먼저 둘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합의한 후에 자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절대 한쪽이 먼저 자녀에게 약속하고 나서 다른 한쪽에게 통보하면 안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의 모든 요청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노후가 있고 자기 건강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심할 것, 자녀 문제에 부부가 갈라서지 마세요. 부부가 먼저 합의하고 함께 대응하세요.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의 외부 활동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에 한쪽이 바깥 활동을 시작하면 다른 한쪽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등산 모임에 나가면 아내가 못마땅해하고 아내가 문화센터에 다니면 남편이 신경 쓰여 합니다. 겉으로는 뭐하러 그런 데를 다니냐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나는 집에 혼자 있는데 당신만 밖에서 즐기냐는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앞서 첫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죠. 부부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고요. 각자의 바깥 활동은 바로 그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남편이 등산 모임에서 건강을 챙기고 친구를 사귀고 오면 집에서의 남편은 더 활기차고 기분이 좋을 겁니다. 아내가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오면 집에서의 아내는 더 밝고 대화거리도 풍부해질 겁니다. 배우자의 외부 활동을 막는 것은 배우자의 건강과 행복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하는 취미와 따로 하는 취미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한두 가지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산책하기, 함께 요리하기, 함께 여행하기, 함께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기, 이런 공동 활동이 부부의 유대감을 유지해 줍니다. 동시에 각자만의 활동도 존중해 주세요. 일곱 번째 조심할 것, 배우자의 바깥 활동을 질투하거나 간섭하지 마세요. 각자의 세계가 풍요로워야 함께하는 세계도 풍요로워집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체 접촉과 애정 표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민망하게 느끼실 수 있는 주제이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부부 사이의 신체 접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고 안아주었는데 나이가 들면 그런 것이 어색해지거든요. 그런데 신체 접촉이 줄어들면
정서적 거리감도 멀어집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피부 접촉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유대감이 강해집니다. 혈압도 낮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8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함께 사는 부부들을 관찰해보면 이분들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등을 토닥여주고, 산책할 때 팔짱을 끼고, 잠자리에 들 때 손을 잡고, 이런 작은 접촉들이 부부 사이의 정서적 유대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강화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애정 표현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고맙다, 수고했다, 당신 덕분이야,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다 아는 거니까 뭘 굳이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람은 알아도 듣고 싶어 합니다. 아침에 밥을 차려준 배우자에게 고마워, 잘 먹을게 한마디,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도 수고했어 한마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쌓이고 쌓이면 부부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더 절실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전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어색하시면 고마워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8번째 조심할 것, 신체 접촉과 애정 표현을 멈추지 마세요. 손을 잡는 것, 고맙다고 말하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부부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마지막 9번째 이야기입니다. 남은 시간을 함께 설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은 20년, 길면 30년이 넘습니다. 이 긴 시간을 계획 없이 그냥 흘려보내면 매일이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목표를 세우고 함께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부부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올해 안에 제주도에 한번 다녀오자, 다음 달에 함께 요리교실에 등록하자, 봄에 텃밭을 가꿔보자, 손주에게 줄 이불을 함께 만들어보자, 매주 토요일은 부부 데이트로 영화를 보자, 이런 작은 목표들이 부부에게 함께 기대하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여행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못 갔던 곳, 가보고 싶었던 곳을 부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함께 계획하고, 함께 기대하고, 함께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부부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봉사활동을 함께 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부부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공통의 목적의식이 생기고 함께 한다는 동료의식이 강해집니다. 배우자가 단순히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동반자가 되는 거죠. 함께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가 같이 댄스를 배운다거나, 같이 그림을 배운다거나, 같이 스마트폰 교실에 다닌다거나,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는 과정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웃기도 하면서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두세요. 불편한 이야기지만 언젠가는 둘 중 하나가 먼저 떠나야 하잖아요. 그때를 위한 준비도 부부가 함께 해두시면 남는 사람의 슬픔과 혼란이 훨씬 줄어듭니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함께 작성한다거나, 장례 방식에 대한 의견을 미리 나눠둔다거나, 홀로 남았을 때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서로 이야기해 두는 것, 이런 대화가 사랑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9번째 조심할 것, 남은 시간을 계획 없이 흘려보내지 마세요. 부부가 함께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년의 배우자와 잘 살기 위해 조심해야 할 9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루 종일 붙어 있지 마세요. 둘째, 말투를 조심하세요. 셋째, 돈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넷째, 집안일을 한쪽에 떠넘기지 마세요. 다섯째, 건강 문제를 둘만의 짐으로 짊어지지 마세요. 여섯째, 자녀 문제에 부부가 갈라서지 마세요.
7째, 배우자의 바깥 활동을 간섭하지 마세요. 8째, 신체 접촉과 애정 표현을 멈추지 마세요. 9째, 남은 시간을 함께 설계하세요. 이 9가지를 보시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노력이라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노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고 열정적이어서 관계의 빈틈이 잘 안 보였지만 노년에는 시간이 많고 체력이 줄어들면서 모든 빈틈이 드러나거든요. 하지만 그 빈틈을 함께 채워나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오래 산 부부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니까요. 하지만 잘 산 부부가 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옆에 계신 배우자에게 한 가지만 해보시겠어요?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이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어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어색함이 녹는 순간 부부 사이에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50년 이상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행복하다고 말하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매일 실천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겠어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말씀하실 때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같은 나이인데 벌써 몸도 마음도 축 처져 있습니다. 만나면 한숨부터 나오고 표정에 생기가 없어요. 이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일까요? 운일까요? 타고난 체질일까요? 최근에 발표된 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려 80년 동안 수백 명의 인생을 추적한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늙어서 행복한 사람들은 특별한 비밀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저 몇 가지 습관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은 놀랍게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비밀을 6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요, 분명 하나쯤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건강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건강 통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행 통장은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돈을 넣으면 늘어나고 빼면 줄어들고 관리를 안 하면 어느새 바닥이 나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리 써도 잔고가 넉넉해요. 밤을 새워도 무리를 해도 다음 날이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50살이 넘고 60이 넘으면요, 이 통장의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서 허둥지둥 채우려고 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노후의 가장 큰 지출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생활비를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아닙니다. 바로 의료비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의료비 중에서 절반 이상이 65세 이후에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놨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그 돈이 전부 병원비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건강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수천만 원, 어쩌면 수억 원을 아끼는 길이에요. 그러면 늙어서 잘 사는 분들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건강한 70대, 80대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딱 3가지였어요. 첫째, 걷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에요.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겁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까운 마트까지 걸어가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집 근처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매일 30분 걷기가 심장병 위험을 30% 넘게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3살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65세 은퇴하셨는데 은퇴하고 나서 몸이 급격히 나빠졌대요.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무릎도 아프고요. 병원에서 약을 여러 가지 처방받으셨는데 어느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약을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 매일 걸으세요. 그게 약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이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늘려서 지금은 매일 5,000보 이상을 걸으신대요. 그렇게 2년을 꾸준히 하셨더니 혈압약을 줄이셨고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무릎 통증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둘째, 잘 먹습니다. 잘 먹는다는 게 비싼 거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골고루 먹고 과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배가 파랄 정도만 차면 숟가락을 놓으세요. 이게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에서도 유명한 원칙이에요. 하라하치 부라고 해서 배의 80%만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채소를 많이 드시고 생선을 자주 드시고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밥상 위에 나물 한 접시, 생선 한 토막, 된장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잠을 잘 잡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수면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어도 최소 7시간은 자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게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잘 늙는 분들은 수면 습관이 규칙적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거죠. 이 세 가지, 걷기, 잘 먹기, 잘 자기, 정말 단순하죠. 그런데 이걸 꾸준히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10년 후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건강 통장의 잔고가 넉넉한 사람은 늙어서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통장이 바닥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노후 아무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 합니다. 건강만 있으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몸이 아무리 튼튼해도 마음이 외로우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외로움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십니까? 미국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5 개비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 발생률도 올라갑니다.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병들게 하는 독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외로워지기가 너무 쉬워요. 직장을 다닐 때는 매일 만나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인사하고 점심 같이 먹고 업무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그 관계가 한순간에 끊어져요. 처음 한두 달은 연락하다가 석 달 지나면 뜸해지고 1년 지나면 거의 남남이 됩니다. 자녀들은요, 다들 바쁩니다.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시면 정말 혼자가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하시고 은퇴하신 분인데요. 현직에 계실 때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대요. 회식 약속, 골프 약속, 이런저런 모임이 줄을 이었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1년이 지나니까 전화가 거의 안 오더랍니다. 명절에 문자 한 통 오는 게 전부가 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함이 사라지니까 사람도 사라지더라.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이분들에게는 공통적인 습관이 3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먼저 연락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존심이 생기거든요.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서로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 잘 사는 어르신들은 이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오랜 친구한테 잘 있어? 밥 한번 먹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이 전화 한 통이 관계를 살려요. 둘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나갑니다. 동네 경로당이든 문화센터 수업이든 등산 모임이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집에만 있지 않는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68살 김 여사님이라는 분은요, 은퇴 후에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석 달 정도 꾸준히 나가시니까 마음이 통하는 분들이 생기더랍니다. 지금은 그 모임분들과 같이 여행도 다니시고 서로 생일 챙겨주시고 아프면 죽 끓여서 갖다 주시는 사이가 됐대요. 김 여사님 말씀이
늦게 만난 친구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가까운 관계를 깊이 있게 가꿉니다. 잘 사는 어르신들은 관계의 숫자보다 깊이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오래 살다 보면 대화가 줄어들거든요. 잘 늙는 부부는 하루에 30분이라도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합니다. 관계는요,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화분에 물을 주듯이 꾸준히 정성을 들여야 해요. 외로움이라는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람만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건강과 관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 일이 있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막막하다는 거에 할 일이 없으니까요. 사람은요, 역할이 있어야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에요. 은퇴하면 이 역할이 사라져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요. 석 달만 지나면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이 됩니다. 은퇴 후에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 우울증이 찾아오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매일매일이 일요일 오후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365일 계속되면 지옥이 됩니다. 반면에 늙어서 잘 사는 분들을 보면요. 반드시 뭔가 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아파트 화단을 가꾸세요. 어떤 분은 동네 초등학교에서 교통봉사를 하세요. 또 어떤 분은 목공을 배워서 작은 선반이나 의자를 만드시는데 자녀들한테 하나씩 선물하시면서 뿌듯해하세요. 충청도에 사시는 71살, 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68배 운전을 그만두시고 나서 처음 1년은 정말 힘드셨답니다. 매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셨는데 점점 말수도 줄어들고 밥맛도 없어지고 밤에 잠도 안 오시더래요. 그러다 부인의 권유로 동네 텃밭을 분양받으셨어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씨를 뿌리고 싹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신기하더랍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면서 매일 텃밭에 나가셨어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이웃에 나눠주시고 고추가 열리면 고추장을 담그셨고요. 이분이 그러셨어요. 택시 운전할 때는 손님이 나를 필요로 했는데 이제는 이 식물들이 나를 필요로 해. 내가 물을 안 주면 시들거든. 그게 나한테 삶의 이유가 되더라.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에요. 작더라도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할까? 기대되는 일이 하나라도 있는가?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노후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잘 살 수 있을까? 이 질문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언론에서는 자주 이런 기사를 내보냅니다. 은퇴 후 필요한 최소 노후 자금 3억 원, 부부 기준으로 5억 원은 있어야 한다. 이런 기사를 보면 가슴이 철렁하시죠. 나는 그만큼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적게 쓰면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0대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들은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하시다가 63세 정리하시고 제주도로 내려가셨어요. 노후 자금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식비는요,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시고 동네 어시장에서 싱싱한 생선을 사시면 한 달에 놀랄 만큼 적게 드신대요. 차는 안 가지고 계시고 자전거와 마을버스를 이용하시고요. 한 달 생활비가 부부 합쳐서 1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생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불행해 보이시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텃밭에 가시고 오후에는 바닷가를 산책하시고 저녁에는 같이 밥을 해 드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지금 이 10배는 더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얼마가 필요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돈이 많아도 욕심이 더 크면 항상 부족합니다. 돈이 적어도 필요한 게 별로 없으면 늘 넉넉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첫째, 고정 지출을 줄입니다. 둘째, 과시 소비를 멈춥니다.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소비, 이게 노후에는 독이 됩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토요일 오후 대형 마트입니다. 카트 안에는 생수 한 묶음, 계란 한 판,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집어넣은 과자 2봉지와 양말 3켤레가 들어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앞사람 차례를 기다리면서 무심코 카트를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 양말, 집에 아직 새 것이 서너 켤레 있지 않았나? 과자는 누가 먹지? 나 혼자인데. 카트에서 양말과 과자를 빼서 옆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계산 금액이만 2,000원쯤 줄었습니다. 대단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 묘하게 마음이 가볍습니다. 무언가를 안 산 것, 이 무언가를 산 것보다 기분이 좋은 순간, 그게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4살 서울 근교에 사는 한 남성분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면 뿌듯했어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까 돈을 안 쓰는 것도 버는 거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한마디에서 출발합니다. 재테크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노후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공통으로 멈춘 지출, 그 5가지 영역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듣고 나시면 아마 오늘 저녁부터 지갑을 여는 습관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후반부에는 이 5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 질문 하나가 앞으로 남은 이만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숫자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대략 24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본인이 정확히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항목별로 말할 수 있는 분은 10명 중 2~3명도 채 안 됩니다. 나머지 7, 8명은 대충 그 정도 쓰는 것 같다고 답합니다. 대충. 이 대충이 문제입니다.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올 때는 대충이 통했습니다. 이번 달 좀 많이 썼어도 다음 달 월급이 메워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거나 연금처럼 정해진 금액뿐입니다. 나가는 돈만 있는 시계,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모래가 떨어지는 건 보이는데 뒤집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모래를 더 넣는 게 아닙니다. 구멍을 찾아서 막는 겁니다. 어디서 새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부 말할 수 있으십니까? 아마 앞쪽에 놓인 것들은 보일 겁니다. 우유, 반찬통 몇 개, 김치. 그런데 안쪽, 뒤쪽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냉동실은 더합니다. 언제 넣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고기 한 팩, 누가 갖다 준 떡 한 봉지, 유통기한이 3달 전에 지난 소스병, 이것들이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이게 왜 돈 이야기냐고요?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장을 볼 때 우리는 대체로 필요한 것보다 20에서 30% 정도를 더 삽니다. 있으면 쓰겠지. 떨어지면 귀찮으니까 미리, 오늘 할인이니까. 이 3마디가 카트에 물건을 하나씩 더 올려놓습니다. 한 번에 5,000원, 10,000원어치가 더 들어갑니다. 한 달이면 3만 원에서 5만 원, 1년이면 40만 원에서 60만 원입니다. 그 돈이 냉장고 안에서, 서랍 안에서, 신발장 구석에서 조용히 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 자체가 아닙니다. 이 습관이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우리는 쓰는 돈은 인식하지만 새는 돈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10만 원짜리 외식은 기억하면서 냉장고에서 버려지는 10만 원어치 식재료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쓰는 돈은 결정의 순간이 있지만 새는 돈은 결정 없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분이 67, 아내분이 64살.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아파트 관리비 빼고는 특별히 큰 지출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분이 가계부를 써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분은 처음에 뭘 그런 걸 하면서 귀찮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내분이 밀어붙여서 한 달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30일 뒤 두 분이 마주 앉아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 달 식비가 12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서요. 외식을 자주 한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마트에서 산 식재료와 반찬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약 30만 원어치가 실제로 먹지 않고 버려지거나 냉장고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0만 원이면 한 달 관리비보다 많아요. 우리가 매달 관리비를 냉장고에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 이 부부는 장을 보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거창한 건 아닙니다. 장 보러 가기 전에 냉장고 문을 열고 사진을 한 장 찍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찰칵. 그러고 나서 마트에서 뭘 집어들기 전에 그 사진을 한번 봅니다. 이거 있었나? 아, 있네. 그러면 내려놓게 됩니다. 이 방법 하나로 한 달 식비가 12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35만 원이 절약된 겁니다. 1년이면 420만 원입니다. 특별히 참거나 아낀 것도 아닙니다. 안 먹을 걸 안 산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습관 지출이라는 개념입니다. 습관 지출이란 의식적 판단 없이 반복되는 소비를 말합니다. 매일 아침 편의점에서 사는 커피 한 캔. 습관입니다. 마트에 가면 무조건 집는 두부 한 모. 습관입니다. 통신비, 자동이체. 습관입니다. 이것들 하나하나는 작습니다. 1,000원, 2,000원, 10,000원. 그런데 이 습관들이 10개, 20개가 모이면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됩니다. 노후에는 큰 지출을 줄이는 것만큼 이 작은 습관 지출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지출은 스스로 알아차리지만 작은 습관 지출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실천법을 제안드립니다. 한 달에 단 하루, 딱 하루만 제로 데이를 만들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입니다. 장도 안 보고 편의점도 안 가고 인터넷 주문도 안 합니다. 하루만입니다. 그 하루를 보내고 나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안 써도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그 감각이 중요합니다. 돈을 안 써도 하루가 충분하다는 감각. 그 감각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지갑을 열 때마다 한 박자 쉬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냉장고를 한 번 여는 것, 가계부를 한 달만 써보는 것, 그리고 한 달에 하루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만드는 것. 이 세 가지만으로도 1년에 수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새는 곳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냉장고나 마트에서 새는 돈은 눈에 보이는 편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구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퇴직을 하면 처음 두세 달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고 출근 걱정 없이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오전에 산책도 하고 아, 이게 인생이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면 슬슬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할 일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제도 비슷했고 오늘도 비슷할 것 같고 내일도 비슷할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립니다. 뉴스 보다가 홈쇼핑 채널에 멈춥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39,000원, 오늘만 이 가격입니다.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듭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보상 소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비어 있을 때 그 빈자리를 무언가로 채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기쁠 때 사는 건 축하이고 슬플 때 사는 건 위로입니다. 그런데 아무 감정도 없을 때 그냥 텅 비어 있을 때 사는 것, 그게 보상 소비입니다. 뭔가를 사면 잠깐이라도 내가 뭔가를 했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택배가 오면 기다리는 설렘이 있고 박스를 열면 잠깐의 만족이 있습니다.